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좀 정신없는데 화요일 정도 되면 여유가 조금 생기는 느낌이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화요일을 맞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보죠.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 제3지대 움직임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준학님께서 야, 오늘 게스트 최고입니다 막 이러시는데 한번 일단 칭찬을 받고 오늘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만 엄선해서 저희가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지금 댓글을 보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한테 물을 보내자 이런 얘기 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소리죠? 무슨 물을 보내죠 갑자기?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어제 안덕수 총리가 오염수 그 부분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댓글 다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한 총리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뭐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괜찮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권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총리님께서 사신성인 하신다니 한번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합시다. 자, 돈봉투 의혹 어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 체포 동의안은 293명, 출석 제적 의원 293명 중 139명이 찬성을 했고요. 이성만 의원은 이제 293명 중 132명이 찬성을 해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부결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나 둘 다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퍼센테이지나 뭐 표결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윤관석 의원은 찬성이 47.4%가 되고 이성만 의원은 찬성이 45.1%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국민의힘이 현재 113명, 시대전환이 1명, 정의당 6명, 당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합치면 이제 120명인데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니 원래 민주당에서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투표해라라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찬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113명 전부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네. 예, 찬성하라고. 예, 그리고 뭐 시대전환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정의당 6명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이 이탈표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민주당이 지금 현재 167명인데 뭐 이탈표 합쳐봤자 20표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결국엔 좀 동정표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에 이제 표결이 있던 당일에 2021년 경선에 관여한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 넘겼다. 이 부분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최근 이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직접적으로 압박으로 느껴지면서 이런 표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분위기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어제가 되기까지의 그 분위기를 보자면 방탄국회라는 오명은 들을 수 없다.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녹취록도 나오고 이런저런 거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하는 데다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이 심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어제는 한동훈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좀 치명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당시에 반대표가 138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낸 반대표가 138표였는데 이번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을 보면 각각 반대가 145표, 155표로 이게 높네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때보다 더 많은 반대표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목되고 있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표결 결과를 정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특이한 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의원들 기분 나빠서 이거 제대로 투표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뭐 니네 20명 돈 받았는데 그 돈 받은 20명이 여기 앉아서 표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니네는 그만둬야 된다? 뭐 이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표결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랬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네,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너무 좀 황당하잖아. 이런 말을 일부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게 뻔한데. 네. 근데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 때 이제 노웅래 의원 때 비교해 보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구민정 의원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기분 나쁘면 표결로 될 수 있는 거죠, 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우리 그 송영길 전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거기를 왜 하필이면 어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여기 계속해서 검찰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발맞춰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표결 결과 보고 한동훈 장관이나 이쪽에서는 표정이 어떻든가요? 뭐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을까, 뭐 의도한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긴 왜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죠, 사람들이? 이게 계속해서 지금 뭐 검찰 수사에는 뭐 상관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민주당을 좀 코너로 몰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일부러 구도를 나는 다윗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과 싸우는 나는 정의의 투사다. 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길 원해서 그러는 거다. 네, 그 표현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참여한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장관이 이렇게 계속 자기 정치 장관이 돼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특히 이분은 원래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네. 자꾸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정말 대통령이나 뭐 큰 뜻을 품고 뭔가 하고 싶다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다. 왜곡되거나 뭐 악의적으로 편집될 여지도 없고 녹음된 대화 양과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하지도 않다. 물증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향후 재판 결과나 이렇게 보는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지목되고 있는 뭐 다수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무근이다.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지금 정청래 의원 결국 선당 후사하기로 했군요. 네, 이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 때 전현직 당직과 이제 고위 정무직 출신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위원장 자리를 요구해왔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됐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선당 후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냥 과방위원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약속이 원래 한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첫 번째 얘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5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지금 청원을 해서 약속시켜라. 행안위원장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의지를 굳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수용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제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고 뭐 이제 장관 이상의 고위 정무직을 맡거나 종전 원내대표를 맡은 분들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선수와 연구 모임 등 뭐 다양한 모임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결과적으로는 수용하면서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거론자 조금 약간 기묘한 그런 기류가 조금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르면 15일 정도에 이제 임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동관 이제 특보의 이제 과거 농지법 위반 전력도 좀 다시 재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법을 어겼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관련 사안을 보도하려던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4년도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 산천리 일대 농지 8,109제곱미터죠. 네. 부인 명의로 공동 매입했는데 한 613평 정도가 이 후보자 소유 땅이라고 얘기 들리죠. 근데 이걸 국민일보에서 그 당시에 보도하려고 증거까지 확보했더니 국민일보를 압박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실 보도하려고 했던 이제 국민일보의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기사를 쓰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의 해명을 보면은 네. 해당 편집국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봐달라고 하는 거랑 압력 행사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지금 아들 학폭 관련해서 입장문 낸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한 건데 이분은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측면에서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특보이기도 하고 네.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보로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메신저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다 이러면서 지금 문제를 계속해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전교조에서 지금 악의적으로 지금 폭로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계속해서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지만 실제 법이나 제도, 현실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가 뭐 모두 다 공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국회에 내놓은 지 9년 만이었죠. 이 생활동반자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 법안 발의하신 바로 그분을 저희가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입니다. 이분 뭐
아기 데리고 국회에 출근하신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모시고 여의도 똑순이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침에 애기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네, 이제 들어가서 준비시켜가지고 어린이집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우리 또 의정활동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걸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생활동반자법이 뭡니까? 네, 생활동반자법은 말 그대로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동반자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을 좀 확장시키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혼인과 혈연과 입양으로만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국민들은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그러니까 이 비혈연 가구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구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4인 가구의 비중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제도는 굉장히 좀 과거에 있어요, 솔직히. 머물러 네. 있어서 네네. 좀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법의 그 틀 안으로 포함시키고 관련된 권리와 의무들을 부여하는 법안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년 전에 처음으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발의까지 이루어지진 못했고 추진만 했다가 네. 발의도 안 됐던 거예요. 네. 이번에 최초로 이제 법안으로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라면 이제 가족으로 보호하자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 중에 이제 가족을 표현하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밥 같이 먹는 사람들. 그렇죠. 밥 같이 먹으면 가족이다라는 네,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식구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쉽네요. 딱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결혼 안 해도 아기를 낳고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는데 이 말 들었을 때 와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프랑스를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있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도 사실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다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분리시켜 놓고 구분한단 말이죠. 이게 저는 다 돈 때문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자식들도 요즘에 부모님들 연로하실 때 예컨대 혼자 되신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랑 살려 그러면 그냥 동거만 하세요. 혼인신고하면 안 돼요.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 재산이 나눠지는 걸 두려워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제도적으로도 추지 못했던 게 많은데 진선미 의원이 사실 처음에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원래 처음에 사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개념에서 좀 본인이 선구적으로 이런 걸 했었었나 봐요. 네,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실천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혼인신고 했습니다. 네. 워낙 좀 가족제도가 네. 공고하게 바뀌지 네.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진선미 의원 그 당시에 상당히 진보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우리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이 구태나 이런 거에 저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약간 타협을 하셨군요. 자,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그 말씀에 되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지금 맞습니다. 결혼도 부담스럽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의원님의 대표 발의를 지지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네요. 자, 앞으로 더 잘 되시길 제가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기자회견의 요지가 뭘까요?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 국민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괴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괴담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건강에 그리고 안위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이
헌법 72조에 따르면 네. 국방이나 안보 그리고 기타 국가 중대한 안위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실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안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해야 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 과학적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완벽하게 검증이 될 때까지 국민적인 갈등을 좀 봉합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선제적 방출을 우선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확정을 하자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어차피 일본이 결정하는 건데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결정하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왜 규탄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하고, 예. 어떻게 우리가 규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그리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라면 이제 입장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 어느 것보다 이 국민투표가 좀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다 투표를 통해서 모아서 정부의 입장을 정한다면 일본 정부도 대한민국과 단교를 불사하지 않는 이상 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환경단체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85% 정도 되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요즘에는 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뭐 찬성하고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마시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2년 전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의원 59명, 현재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마저도 이거 안 된다고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방류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국민의 8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무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용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오히려 정말 좋겠다. 차라리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제안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던가요? 네,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네. 저는 결과에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네. 국민들의 선택에 결과에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국민투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공동 발의를 했던 그 결의안도 채택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바뀐 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고 네. 사실 일본이 예전에 러시아가 900톤 정도를 이제 방류할 때 있었죠. 핵 폐기물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이 정말 난리를 쳤거든요. 러시아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서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조사까지 이끌어내고 국제적인 이 해양 폐기물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데 막 앞장섰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못해도 그 일본 정부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본의 이 이중적 사고는 누구들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본인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한테 난리쳤던 그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본인들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될 텐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먹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배 터질 것 같은데요. 네, 먹어서 없애라 차라리. 야,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대통령님과 정부에서는 혹은 여당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창당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손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것 같더니만 추석 전 창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양향자 의원도 나 창당할래 호남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소득당이 소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 하나는 부패하고 둘은 갈라지고 셋은 균형을 이룬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 양당 체제가 공고한 만큼 그 폐해가 크다. 그리고 네. 이를 견제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늘 이제 국민들께서 가져왔던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의 제3지대 논의라는 게 너무 정치공학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제3지대에는 수도권 30석 외에는 사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3지대 진출을 주장하는 일부 정의당 의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하자는 건지를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의석수만 사실 염두에 둔 것 네,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3지대를 만들면 의석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정치공학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고 뭘 실현하자고 하는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는 순간 지금 제3지대론이 그냥 그러니까 양당에 실망한 부동층의 표를 받아보겠다라는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이라는 게 금방 들통날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들 사실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 뭐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만 궁금해하지 이들이 그래서 기존의 기성정당과 무엇이 다르고 뭘 할 건지를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호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없는 제3지대는 필패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3지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투표를 하다 보면은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확고부동한 지지층이 있으면은 일단 그분들은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자기네 그 쪽만 찍죠.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진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게 제3지대에 있는 혹은 그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면 효용이 다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같이 해주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 아니면 저쪽에 그 공고한 양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제3지대는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고 본인들 의석을 차지하고 나면 그걸로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 현재 정치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경실련하고 같이 함께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공론조사에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규탄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활동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또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네, 이제 지난 전원위원회가 있었고 전원위원회 이후에 국회가 국회에서? 스스로가 네. 이제 국민들의 뜻을 이제 들어서 결정을 하자라는 취지로 공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국민 500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공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분명하게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도 늘리고 전체 의석도 늘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나가자라는 것이 공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대로 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 공론조사 결과 이후에 이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재수 간사 같은 경우는 이미 공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최대한 합의를 하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심이 소선거구제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잘못됐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혼합제가 국민 공론에 가깝다라고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이것을 해석을 하셨고 네. 김진표 의장도 도농복합제가 주요 절충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를 좀 왜곡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국회의장님부터 정개특위 그리고 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도 이 결과를 뻔히 다 아시면서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 공론조사 결과에 맞게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압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이제 공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책임있게 합의를 하자라는 것이고 다시 또 정개특위에서 이 두 정당들만 짬짬이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 공론조사 결과도 져버리고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도 다시 한번 잃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바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론조사 결과가 이제 제가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과도 일치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오랜 시간 합의해왔던 그 결과가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불비례성 그리고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온 결과가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서 좀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일단 1등이 당선되는 건 맞다.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한다.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병행시킨다고 한다면 네, 의석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서 실제로 이 국민들의 표가 의석수의 최대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그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의석수를 늘리지 않은 이상은 그게 가능할까요? 지역구를 일정 부분 줄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것까지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국민들께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게 설득하는 과정만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해요.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뽑힌 국회의원들하고 지역구에서 투표를 뽑힌, 물론 투표란 말은 좀 웃깁니다. 둘 다 똑같이 투표를 뽑았으니까. 근데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들하고 국회에서 가면은 위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국회에서는 위상이 다르죠. 막 약간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과 동등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2등 시민처럼 취급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비례의 불필요성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도 수십만 표의 표를 받고 당선된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모른다. 네. 지역을 대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막상 지역구 의원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돈봉투 의혹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는 왜 이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지 좀 의문인 게 이 봉건 영주적인 지역구 통치 시스템입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막상 그러면 지역구 민심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지역 시의원이나 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공천권 쥐고 지역의 왕국을 꾸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한 비밀이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나를 직접 뽑아준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거 하고 니네는 당을 보고 뽑힌 사람들이다. 뭐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럼 지역구 의원들이 당 없이 당선된 의원들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지역주의가 굉장히 공고한 현재 상황에서 이 영남과 호남에서 이제 뽑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 뽑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당 없이 그러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다 정당의 후보로 당선이 된 것인데 왜 당의 후보, 마치 자신들은 당의 후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꾸려지고 있는 이 선거 관련된 논의들은 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조금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영예인 의원께서 돈봉투 얘기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 윤관성, 이성만 의원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더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냥 부결 쪽으로 의사를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제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탄 국회, 방탄 조끼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 참여하셨죠? 네, 투표했습니다. 예, 어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뭐 영향 미친 뭐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사실 불체포 특권이 이제 폐지해야 하는 부당한 특권이다라고 뭐 일부 의원님들, 뭐 특히 정의당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이 국회가 행정부의 사정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헌법적 장치이지 개인이 그냥 나는 이 특권 내려놓을래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관적 권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그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두고 표결에 항상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건바이건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그 돈봉투 의혹 사안에 대한 엄중함을 놓고 좀 표결을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검찰의 독재 경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저도 일견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리고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들은 분명히 정치검찰의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현행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는데 좀 그런 허점들에 대한 개선 지점들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올해 유독 체포동의안 표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얘기는 다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주어야만 사육이 없는 국회의원인 것처럼 자꾸 매도가 되는 그런 현실이 저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검찰권이 강력하게 미친 예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도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명단, 출입 명단도 뭐 검찰이 다 가져갔다 그러고 보좌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핸드폰을 다 뺏겼다 그러고 당사에까지 막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져 가져갔단 말도 하고 이거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떠나가지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거를 가결시켜 주어야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자체를 일단 버리시고 좀 본질에 먼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검찰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이 국민의 대표여야 하는 이 선출직들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먼저 심사하고 선별하는 일들을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이 검찰이 정치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위기의 한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원천적으로 어떤 부당한 특권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각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사실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뭐 토론 없이 표결도 해야 되고 네. 법무부의 좀 일방적인 체포 이유와 안건만 그러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 사안이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해외에서의 사례들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체포 특권 정지 청구라고 하는 게 이제 청구가 되면 불체포 특권 정지 청구. 네, 그걸 청구를 제출이 되면 의장이 이를 이제 불체포 특권 및 의사규칙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정지 청구의 타당성을 이제 심사를 해요. 그리고 본회의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것을 일방적으로 그것만 놓고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이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따진 다음에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올리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표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좀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곳에 주요 내용이나 사실관계들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네. 표결하게끔 하는 방식도 좀 거루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방통위원장 내정될지 사실 이번 주가 분수령일 것 같은데 뭐 15일 날 내일 모레죠?
뭐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학폭 문제 자꾸 거론되는 것도 그분들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밝혀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언론계를 어떻게 장악하고 싶어 하는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좀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이 보여요. 학폭 문제는 빼고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분이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탄압에 엄청나게 일조했던 인물이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에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없군요. 예. 이 이동관 특보 임명서를 사실 솔솔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초고속 임명에 나서려고 했지만 사실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에 막힌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23일 전에 나온다고 그러죠? 네. 예. 사실 이제 이동관 씨가 언론 탄압 관련돼서 이동관 이름 석자 얘기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KBS, MBC, YTN의 이사들과 사장들을 이제 끌어내리고 낙하산 사장 세웠던 거, 그리고 뭐 미디어법 날치기 다들 기억하실 당시 거고. 또 최시중 위원장하고 또 둘이서 아주 그냥 호흡이 잘 맞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PD수첩 제작진들 수사하고 이제 YTN 기자들 6명 해고하고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MB정부의 이제 주요 정책이었던 4대강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와 그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리포트 같은 거를 문제 보도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권에서 명단 하나가 돈 거 기억하세요? 네, 무슨 명단이 들었습니까? KBS의 출연진들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패널들이 성향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런 리스트를 최초로 만들었던 분이 바로 그 이동관 블랙리스트? 씨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통해서 이제 MBC 내 이른바 좌파 진행자들의 퇴출을 유도를 했고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퇴출시킨 방안을 정리해서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홍보수석 이동관 씨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수직 하강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투명하다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군요. 그렇죠. 좋은 네.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이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 MB표 언론 장악의 시즌 2를 찍겠다라는 네.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무리수를 강행해서라도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고 말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논의가 된다면 이 사안이 반드시 중요한 탄핵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가상화폐 관련 회사 다닌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거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요. 6월에 있을 재산공개 대상 범위에 자식들도 좀 포함시켜보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니까 안 된다. 독립생계하는 자식을 왜 여기다 갖다 놓느냐. 이건 사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주장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혹시 본인은 가상화폐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관련돼서 저는 이미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제 권익위에 제출을 했고요. 네. 법적으로는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전수조사하면 해결될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자기 아들은 회사원일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주식도 하시는데 없다 이러더라고요. 네, 기억하셔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 곽상도 씨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50억 받았지만 회사원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들 눈앞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그냥 공개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터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전수조사 하자였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전수조사 필요한 것 같다. 한 1, 네. 2주 내에 진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김기현 아들 의혹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당대표께서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먼저 이제 손수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비윤리적인 뭐 투기 뭐 이런 의혹들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하고, 전수조사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국민들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오늘 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신다고 계속해서 맨날 출연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동안 왜 자꾸 출연 안 하셨던 거예요? 안 불러주셔가지고 못 왔는데. 아닌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국 근처로 이사 오셨다는 말을 제가 오늘 반갑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용혜인 의원하고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또 여의도 여야간 불꽃 토론 펼치는 시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 이름을 이슈 화합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이슈 삼합도 있는데 이슈 화합이 뭐냐 그랬더니 화요일마다 만나는 이 불꽃 토론 괜찮지 않냐. 여러분 한번 의견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우리 제작진들이 참 진짜 이름 짓는 것도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슈 삼합의 형제 코너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앞으로 격주 화요일마다 만나게 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철근 정무실장님,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와서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 토론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이 아침 출근 시간이라 어느 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용혜인 의원하고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부결될 거라는 쪽으로 가닥이 많이 가긴 했는데 우선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무 시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부결될 줄 알았는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최근에 그 수사 양상이 윤관석 의원이 이제 뭐 검찰발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아니 우리 캠프만 했냐? 다른 캠프들도 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상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녹취록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부족하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 말고 다른 게 나온 게 거의 없는. 근데 한동훈 장관 어제 발언하면서 다른 예. 것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거가 있고 증거나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게 있으면 납득이 됐을 건데 사실 녹취록 외에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알려진 게 없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압박감과 일정 정도의 어떤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부결될 줄 알았고 실제 부결이 됐어요. 예, 부결될 줄 알았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만 받았냐 남들이 다 받지 않았냐 이랬다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거 할 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네. 그 당내 선거가 법에 적용을 받는 게 2000년도부터 적용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전에는 그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당내 선거의 금품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관행처럼 해왔던 건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과거에 박이태 전 그 대표. 네, 박희태. 예, 네. 고승덕 의원이 봉투 흔들어서 300만 원.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박이태 전 대표의 계좌에서는 1억 9천만 원 정도가 인출이 됐는데 결국 받은 사람은 300만 원밖에 없어서 한 명밖에 없었군요. 인과관계가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네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수정당 계열은 그 투표자의 모수를 굉장히 넓히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개념으로 이렇게 쭉 확대한 건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의원이 16,000명 가량 되는데 이 네. 16,000명이 포지션이 45%예요. 그럼 16,000명 정도면 253개 지구당 지역별로 나눠서 국회의원 지역별로 나눠서 사실상 조직 관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을 낼 거예요. 아, 예, 그건 근본적인 그 민주당 현재의 그 대의 체제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문은 국민의힘도 그러냐였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취지로 지금 아니, 말씀하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네. 이미 84만 명한테 네. 투표권을 다 줬기 때문에 동등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하고 상관없이 조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근데 민주당은 대의원 한 표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죠.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그렇죠. 보수정당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권리당원의 60표에 해당되는 대의원 한 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네. 조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이 낼 수 있는 구조고 그렇군요. 윤관석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 예.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맞습니까? 제 논리적으로 맞죠. 16,000명에게 봉투 돌릴 수는 있지만 84만 명에게 사람에게는 못 봉투 돌릴 수는 돌리니까.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윤관석 의원이 한 말은 아닙니다. 아. 이거 검찰에서 흘린 말입니다.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이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대한민국 검찰이 참 나쁘다. 아, 나빠요. 라는 측면. 두 번째는 대한민국 언론 있으나 마나하다는 측면. 왜요? 언론 이야기부터 할까요? 돈 봉투 외에 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제대로 설명한 언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돈봉투란 이름만 계속해서 내걸고 돈 봉투하고 있죠. 이름만 나왔지 네. 이 구속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언론 단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언론 있으나 마나한 언론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본인이 이제 체포동의안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모 씨 구속된 분, 그분의 씨? 녹취 이야기인데 예. 이제 별건 수사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증거에 해당될 수 없다 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핸드폰 없앴다 이야기하는데 핸드폰 시간이 지나가지고 2년이 지나가지고 없앴다고 것밖에 합니다. 없다. 예, 예.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핸드폰 이야기하면은 한동훈 장관 할 말 없죠. 핸드폰 비번도 안 깐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것도 공무원 시절에 네. 그런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성만 의원은 더합니다. 녹취록에 보면은 윤관석 의원이 자 동생들에게 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이 아니에요. 윤관석 의원보다 형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검사들이 이성만 의원에게 당신 이러이러한 걸 조사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자료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딴 데 가서 누설하거나 그것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검사들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쇼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전혀 검증하지 않은 언론도 정말 무책임하고 지금 썩을 대로 썩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지 이성만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은 걸로 어제 그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이분은 녹취록에서 돈을 받았다 줬다라는 그런 게 이야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사실 나 정말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사실 검찰이 지나치게 피의 사실 공표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뭐 옛날부터 했단 말이고 언론도 검증 안 하고 검찰이 주는 대로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전에 용해인 의원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려면 정보가 등가성 있게 양쪽에서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검찰이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 그게 매우 좀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여서 말하기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체포 안 한다고 해서 수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뭐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는 이미 검찰에 다 녹취록에 있는 게 다인데 네.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속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좀 진행을 해주시죠. 요즘에 구독이 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해서 가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악수였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느냐. 다 같은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이 기본 법의 상식이었군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좀 상당히 이분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홍준표 시장님 식으로 표현하면 방자하십니다. 저는 저렇게 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되게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네들도 다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범죄자를 잡아가지 말라고 표결하는 게 맞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들으셨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건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장관이 두 사람의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네. 그건 국회 표결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차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되죠. 왜 의원들이 뭐 그리고 20명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특정이 되고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다 언론에 나오고 녹취록에 나온 얘기를 그게 사실이냐 기정사실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그건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 두 명의 국회의원이 이러저러해서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건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구속을 해달라. 그래 앞으로 수사를 하는데 좀 진척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지. 장관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사실은 저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 불결될 거 알고 내지는 일부러 불결되도록 저런 자극적인 발언을 한 거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야지 방탄 국회 프레임이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고요. 김기현 대표 그래서 그랬는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의도한 바일까요? 뭐 장관이 이제 정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치를 열심히 하시죠? 설명해 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들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 그 임명된 장관한테 이렇게 휘둘리면서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뭐 캐비넷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근거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추측도 되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까지 언행은 충분히 장관으로서 탄핵받아 마땅한 행동들입니다. 근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그거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봅니다.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한동훈 장관 사실 연패입니다. 한두 번 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장관이 앞에 나가서 말하면 말할수록 한 번도 제대로 이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내지는 된 적이 없어요. 지금 하영재 의원 건 빼고는 다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한동훈 문제인 것 같아요. 장관이 의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 그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 발언을 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장관이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되는 거고, 특히 그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무슨 그 압박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국무위원으로서 전혀 이게 태도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민주당 이야기도 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결국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원장까지 맡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이제 이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나 봐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참 정청래 참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 안 풀려요? 왜요? 이게요. 네. 그 전에 이제 과기정통위 위원장, 법사위원장 할 때도 나이 순으로 밀려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제기하자면 박강원 의원은 정확한 3선이 아니라 2.5선이에요.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나이 선수를 하지 않고 또 선수를 합니다, 원래.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늘 그 정청래에게 불리한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저기 정청래는 본인 탓도 있죠. 의원들하고 안 친하니까 그렇겠죠. 아. 의원들하고 안 친하니까 그런 탓도 있는데, 최고위원하고 당직하고 그 국회직하고 이제 구별을 뭐 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위원이 훨씬 좋은 거고 높은 거니까 행안위원장 하지 말고 최고위원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욕심이 많은 거죠. 네, 그렇게 그- 따지면 정청래 의원은 건너뛰기 3선이에요. 아, 왜요? 아, 그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건너뛰었잖아요. 아, 손혜원 손혜원한테만 지역구 넘겼었죠. 예. 건너뛰기 3선과 연속 2.5선은 달라요? 다를 수 있죠. 에이, 아니, 숫자로 보지, 숫자로. 그런 지점이 있고요. 사실은 최고위원을 하면 여든 야든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직을 같이 맡지 않는 게 거의 관행처럼 해왔어요. 저도 과거에 그 말씀도 민주당 맞아요. 상황을 잘 아는데, 네. 왜냐하면 국회 중요한 당직과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같이 겸하면 그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직을 두 개를 다 해버리잖아요. 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많은데. 네, 그래서 네. 나눠주자는 취지 하에서 그렇게 간 건데, 그럼 최고위원 안 하셔야지.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하면서 국회에 주는 특활비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갑자기 특활비 얘기가 나왔네. 이제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과기정통위원장 때도 또 밀렸던 거예요, 그때. 밀렸던 전사가 있으니까 왜 자꾸 나만 밀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장관하신 분들도 오자마자 또 상임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적절치 못하거든요. 근데 꼭 이런 불이익의 예는 정청래만 들어서 불이익의 예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자.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데, 네.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게 향후에 총선의 공천 과정이라든가 총선을 치르는 데는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에게 동정심으로 작동해서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아니, 생각이 뭐 듭니다. 꼭 굳이 뭐 그걸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약속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 두고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3명의 후보가 사실 혁신위원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 정근식 명예교수, 김은경 교수, 뭐 이렇게 다 교수 출신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교수 출신들이 뭐 정치를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혁신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계속 거론되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세 분의 개인적인 캐릭터와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요? 평할 수는 없고요. 정치 경험을 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행정 경험하고는 또 완전 네, 별개예요. 저는 게다가 교수님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이 혁신위원장으로 가장 적당한 사람은 김종인, 그다음에 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요? 제가 제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공부도 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사님이신가요? 아니 그거 제가 혁신이 할 때마다 가서 실무자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제일 잘 알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뭐 시켜주면은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민주당 한 100명 정도 날려버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한번 들어가서. 자, 근데 아니 왜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는지를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해야죠.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뭐 돈봉투 리스크, 각종 뭐 성스캔들, 뭐 이런 게 다 민주당이 그 사실은 그 진보 진영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도덕성이잖아요. 이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었고 다음 총선에 뭔가 그 혁신적으로 변화된 뭔가 그걸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중도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극렬 자기 지지층의 자기 만족도를 가지는 그걸로 가야 되는 건지 네. 그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에 맞는 인물이 오면 되는 건데 선거에 이기려면 결국 중도층을 향해야 됩니다. 여든 야든. 네. 그러려면 중도층을 향한 경쟁을 해야 된다면 지난번 혁신위원장 같은 분이 오시면 안 되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보수 쪽 인사로 분류됐는데 문재인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중도를 향할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그걸 못할 거예요. 네. 왜냐? 그런 분이 오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 저는 뭐 이제 그 김철근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의 이제 시대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사람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 새로 물갈이하는 게 저는 핵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도덕성을 따진다거나 뭐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졌던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적으로 중도 확장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휘감을 수 있다. 누군가를 장악할 수 있다, 쳐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뭐라고 합니까? 맺고 끊음이 분명한 리더십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이념적 중도의 문제가 아니고 행태적 급진성, 민주당을 확 혁신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투쟁하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다이나믹한 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지금 필요한 게 기성정당으로서 너무 조금 무거워졌다, 기민하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전투력이 없다. 좀 이렇게 보시나 봐요? 혁신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혁신이라는 것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는 아주 화합적인 인물로 되는 것이 혁신이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거친 인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싸우는 사람들로 구성원을 바꾸는 것, 저는 이것이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법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적 쇄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를 바꿔버리는 거. 인적 쇄신을 하는 거. 저는 이게 혁신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언급되는 내부 인물이 이해찬 의원 얘기 자꾸 나오고요. 이해찬 전 대표 얘기 자꾸 나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국민의힘이 야당복은 있는 모양이네요. 아 그래요? 그 야당복이 있는 겁니까? 그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여든 야든 네. 그 공격형, 득점형 그 전략을 써야 되는데 양쪽 다 제가 보기엔 수비형입니다.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뭐 수사를 가지고 뭐 지지율을 어떻게 제고해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마치 공격적인 것처럼 보일 뿐인데 득점 요인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 어부지리 하는 거 아니에요? 반 사이에 걷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고유로 할 수 있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 야당하고 공유할 수 없는 정도로 독보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민생과 경제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략과 이런 것들에서 득점을 해야 돼요.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비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검찰 독재니 뭐니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지적도 필요하겠죠. 야당이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국회는 입법권은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제1당 아닙니까? 국회의장도 그 민주당 소속이고 출신이고 그럼 국회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민생과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뭔가 협치를 보여줘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당 얘기를 할 건데
계속 그 부딪히고 막 해서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결국 국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하물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정도만 돼도 제가 저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국정 발목 한번 잡고 싶은데 이 정권은 발목이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발목이 없다는 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인 거고. 제일 세네 그러면.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가 아무리 해봐야지 집행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집행할 생각도 없는데. 그럼 자 민생이 안 된다.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다.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 더 극단적으로 끄집어내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민생이고 가장 큰 개혁이에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입법을 해도 거부권 행사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투쟁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다.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뭐 제가 민주당 출신도 아니 그 뭐 소속도 아닙니다만 출신이시잖아요. 소속도 아닙니다만은 그 과거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 연속 6번을 집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논쟁을 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내부 논쟁에서 항상 왼쪽 편이 이깁니다. 내부 논쟁에서는. 예, 그래서 당내 지도권은 왼쪽이 이기고 그다음에 본선에 내보내면 항상 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당내 논쟁을 할 때 결국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과 임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혁신이나 나중에 뭐 혹시 뭐 상황에 따라서 비대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그런 어떤 타협적인 인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야당도. 네. 여당은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여소야대 국회고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양측이 협상에 임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은 그 법안이 왜 통과되는지 잘 모르겠어. 전혀 설명이 없어. 논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 정하고 그냥 다수로 밀어붙여갖고 해버려. 그리고 그거 정부로 오면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해. 이러면 도대체 누가 어느 측이 설득력을 갖는 세력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들은 전혀 이해 못한다고 봐요. 그럴까요? 이제 우리 네.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행태와 정책 비전을 섞어버리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클린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클린턴이 잘한 건 뭘 잘했냐면요. 네. 기존의 미국의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경제 정책이 잘 없어요. 근데 클린턴이 그 유대계 금융자본하고 손을 잡고 IT 성장 자본하고 손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신성장 정책을 내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비전에서 좀 중도화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는 클린턴조차도 레이건 부시의 신보수주의와 강력하게 싸웁니다. 이 체제를 신보수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냉전의 완벽한 이 파괴시킨 허물어뜨린 사람은 클린턴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역사적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부, 집행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집행부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이 얘기도 한번 시간 너무 많이 돼서 요거만 하나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2명이 지금 붙기로 했냐 마냐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시끄러웠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 뭐 전 장관 지금 출마설이 솔솔 나오는데 우병우 씨는 대구 쪽인가요? 영주라고 여기, 들었습니다. 영주의 경북 영주 이쪽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고향이죠 거기가. 조국 전 장관은 서울 관악구에 나오겠다 지금 요 얘기. 근데 물론 본인들이 나온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만 강력하게 옆에서 물어보는데 부인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출마는 자유다. 출마는 자유다. 네. 둘 다. 출마는 자유인데 네. 당에서 공천을 주는 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아 국민의힘에서도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안 줄까요? 글쎄 뭐 제가 그건 몰라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수석, 조국 장관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어느 당에 공천을 받아서 나온다? 제가 봤을 때 그 당의 전국 선거에 대단히 악영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지금 회복이 됐죠. 피선거권도 지금 가지게 됐으니까 9일날 중앙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출마하라는 전화 많이 받았다.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더라.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다녀오면서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출마설에 대해서 부인 안 하면서 민주당 공천은 아니고 무소속 출마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쪽 제가 다. 보기에는 네. 제 뇌피셜입니다만 우병우 수석과 특정 언론의 작품이다. 무엇이?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우병우 수석에 거죠. 대한 것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 첫 번째. 중앙일보하고 그러면 작전 핀 거예요, 이게? 그럼 저는 진원지는 우병우 수석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가발전이군요, 이것도. 첫 번째, 급이 다릅니다. 무슨 급이 달라요?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지지층의 열성 강도 이런 부분에서 두 사람은 완전 급이 다릅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 우병우 수석은 1대1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병우가 급이 훨씬 높아져 버린 겁니다. 같이 비교하면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 억울함의 강도가 또 다릅니다. 억울함의 강도가 다르다. 일단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면됐고 모든 것이 다 복권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또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전직 대통령들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병우 전 수석은 어쨌든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잘 나가던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됐기 때문에 화해의 흐름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2심이 12월 달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같이 섞어가지고 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좀 물매기는 분위기도 있나요? 아니 조국 장관을 물매긴다기보다는 네. 반대쪽에 있는 분이 이득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근데 민주당이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정권 교체를 하는데 그 신호탄이 결국 조국 사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내로남불, 조로남불 이런 모든 그 얘기들이 다 나온 거고 뼈 아프겠지만은 아무리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전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도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나서 네. 이분들이 다시 정치에 돌아온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본인이 억울하면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무소속을 하든 뭘 하든 본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정당의 공천으로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 체계에서는 이제 실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국민의힘이 저희가 보기엔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검찰 독재 정권의 출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아닌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출마 얘기 나온 걸 보면 민주당이 사실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못할 겁니다. 저는 이게 상황을 열어둔다라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 질문은. 글쎄요. 그때 가서 판단하겠죠.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조국 장관권이 정권을 뺏기는데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와서 돌아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그때도 똑같은 저런 기획이라든가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국민들이 의심도 하는 상황인 거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적 진리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조국 장관이 도화선이 됐다.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기획한 게 검찰이다. 그게 현 정권의 본류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권이 잘하면은 그건 얘기할 게 없죠.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또 수사한 사람들은 다 어차피 그때 검찰이 지금 그럼 또다시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네.
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끼리의 어찌 보면 권력 싸움이고 권력 투쟁이고 그런 거잖아요. 잠깐만. 다시 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끼리의 이거 되게 재밌는 끼리의 논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네. 옹호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 불출마하시고 정기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우리 박진영 선수를 혁신위원회에 안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쓴소리 누군가는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엔 꼭 들어오십시오. 두 분 다 같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이슈합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박진영 선수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원장 그리고 김철근 실장님 또 다음 주에도 활약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지금 빨리빨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